안녕하십니까. 애동사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제3회차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답형 보건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은 보일러의 설치 검사 기준에 따른 급수밸브의 크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에서 나 안에 내용을 알맞게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급수밸브 내용 한번 읽어보면 급수밸브 및 체크밸브의 크기는 전열 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보일러에서는 호칭, 자, 가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15A 이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보일러에서는 호칭, 나 안에 뭐가 들어가죠? 20A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급수밸브 및 체크밸브의 이 호칭 기준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급수밸브 및 체크밸브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크기. 요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전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열 면적이 이거 그 이론 때도 나왔었고 필기 풀다 보면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뭐 있습니까? 전열 면적이 짝 두 개로 나눠 가지고 10제곱미터보다 작은 경우가 있었고 10제곱미터보다 큰 경우가 있었어요. 이 경우에 자, 작다라고 하면은 몇 A? 15A가 되고요. 크다라고 하면은 20A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설치 기준입니다. 전열 면적이 10제곱미터보다 작으면은 15A 이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제곱미터보다 크게 되면은 20A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1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급수밸브 및 체크밸브의 크기는 전열 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보일러에서는 이하니까 15A 이상이 되고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게 이제 높아지는 거죠. 초과하는 보일러에서는 호칭이 20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의 답은 15A고 나의 답은 20A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아래 설명은 수명계의 점검 순서에 대한 내용이다. 그림을 참고하여 가에서 다의 빈칸에 알맞은 기호 A, B, C를 찾아 쓰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 그림을 줬고요. 그림에 보시면 이게 수명계인데, 자, 수명계 이 우측 연락관에 밸브들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밸브에 A, B, C라는 넘버링을 준 거고요. 이 넘버링을 이용해서 여기에 보이는 내용을 완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 빈칸, 나 빈칸, 다 빈칸에 알맞은 넘버링 ABC를 골라서 넣으면 되는 건데 사실상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수명계의 점검 순서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명계의 점검 순서를 우리가 우선 안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이론 강의 때 다 해드린 내용이죠. 그 필기 문제 풀다 보면 이것도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명계가 딱 설치가 돼 있다라고 치고 여기 이제 유리관식 수명계 혹은 유리판식 수명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여기 뒤쪽에 뭐가 있습니까? 원래는 여기 뒤쪽에 보일러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보일러만 있는 게 아니고 수명계가 있기 전에 여기 가운데 수주관이라는 게 연결되죠. 근데 제가 설명의 편의상 이 수주관이라는 거는 생략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여기에 수주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보일러라는 게 압력이 급변하니까 수주관이 없으면 이 압력이 바로 수명계를 쳐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유리관 또는 유리판이라면 유리가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계를 딱 설치해가지고 이 압력 변동을 흡수도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연락관이 이물질에 의해서 막히지 않게 수주관에서 한번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자, 근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수주관 생략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수명계니까 여기에 보일러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보일러의 이 수위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랑 같은 위치에 이렇게 수면이 표시가 되겠죠. 그럼 사람이 여기서 딱 쳐다보고 수위가 지금 고수위 혹은 저수위 아니면은 정상수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일러가 보통 보면 우리 수명계 검사를 언제 하느냐 하면 보일러 가동 직전이나 아니면 보일러를 가동하고 증기압이 오르기 시작할 때 이 수명계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위에 증기가 살짝 발생이 돼 있으면 요 밸브를 열고 닫고 하면서 증기가 잘 빠져나오는지 물이 잘 빠져나오는지 이거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일러를 가동하고 증기압이 오르기 시작할 때 증기가 조금 발생하면 수명계 점검을 실시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수명계의 그 수위가 의심스럽거나 수명계는 보통 두 개를 쌍으로 설치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수위가 달라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점검을 하기는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수명계 점검을 한다 치고
수면계 점검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걸 보기 전에 우선 A, B, C 밸브가 있다라는 거죠. 이 A, B, C 밸브의 명칭부터 정리를 해본다면 요 A 밸브는 뭡니까? 이 연락관에 이 증기부에 지금 연락관이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연락관 내에 증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밸브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증기 밸브라는 명칭이 붙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물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수부 밑에 연락관이 있으니까. 그럼 요 B 밸브는 당연히 물 밸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C 밸브는 요걸 열게 되면 물이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밸브를 우리는 배수 밸브라고도 하고 아니면 드레인 밸브 이렇게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렇게 문제를 주고 A, B, C 밸브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칭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두고서 점검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이론 때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 물밸브와 증기밸브를 모두 잠궈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밸브와 증기밸브를 모두 잠그고요.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배수밸브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잠겼고 배수밸브 열렸으니까 안에 있는 유체가 다 빠지겠죠. 물이든 증기든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다 빠지는지 앞에서 감시해야 되겠죠. 이게 수위가 배수밸브 열었고 요걸 잠궜는데 수위가 안 빠져요.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배수밸브가 막혔던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드레인 밸브, 이 배수밸브 열었을 때 안에 있는 유체가 제대로 빠져나가는지 그거부터 감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유체가 정상적으로 다 빠져나갔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는 이제 물밸브, 증기밸브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물밸브를 우선 열어요. 이 상태에서 물밸브를 열어요. 그럼 여기 있는 물이 동체 내부에 있는 물이 이렇게 빠져나올 겁니다. 그거를 빠져나오는 걸 육안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 후에 밸브를 열었을 때 물이 잘 나오는 걸 확인했다면 다시 요걸 잠궈 두는 겁니다. 그러니 물밸브를 열어서 확인하고 잠그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증기밸브 여는 겁니다. 증기밸브를 딱 열었을 때 미량의 증기가 발생되어 있다면 이 증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다시 증기밸브를 잠궈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요 연락관 쪽에 있는 밸브 둘 다 확인이 된 거죠. 물밸브, 증기밸브 이상 없다. 수위도 제대로 작동한다.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물을 채워야 되는데 자, 채울 때는 우선 배수밸브가 열려 있으니 배수밸브를 잠궈야 되죠. 자, 요 배수밸브를 잠굽니다. 그럼 어때요? 밸브 3개가 다 잠긴 거예요. 다 잠긴 상태에서 자, 이제 물을 채울 때, 수면계에 물을 채울 때는 앞의 순서와 반대입니다. 자, 앞의 순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물밸브 잠그고 증기밸브 잠그고 배수밸브 열었죠. 그리고 점검할 때도 물밸브 먼저 열어 확인하고 잠그고 증기밸브 열어 확인하고 잠궜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물을 채울 때는 앞에서는 물밸브를 먼저 조작을 했는데 이제 유체를 채울 때는 증기밸브를 먼저 열어야 됩니다. 즉 3개가 다 잠긴 상태에서 이제는 증기밸브를 서서히 여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증기가 조금 들어가 가지고 이 유리관을 예열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증기가 들어가서 예열하지 않고 물밸브를 먼저 열어버리면 이게 갑자기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서 부동팽창이 일어나거나 유리관이 여름력에 의해서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기를 먼저 보내서 살짝 예열을 하고요. 여름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예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밸브를 열어서 요걸 여는 거죠. 물밸브를 열어서 물을 채우면 여기까지 다시 물이 차 오를 겁니다. 그럼 이제 정상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수면계의 점검 순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제가 말로써 처음부터 할게요. 처음에는 물밸브, 증기밸브를 잠굽니다. 그리고 배수밸브를 열어요. 그럼 이게 유체가 빠지는 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 후에 물밸브부터 점검을 합니다. 물밸브 열어 확인하고 잠그고 증기밸브 열어 확인하고 잠그고 연락관으로 물과 증기가 잘 빠지는지 확인을 했죠. 그러면 배수밸브를 잠굽니다. 그 후에 이 유리를 예열해야 되니까 증기밸브를 서서히 열어서 유리관을 예열하고 여름력을 줄여주기 위해 예열하죠. 예열하고 그 후에 물밸브를 열어서 물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걸 이제 완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딱 보시면 물밸브, 증기밸브를 닫고 뭐를 연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 상태 뭐예요? 연락관 2개 다 열려있고 배수밸브 잠겨있는 상태가 처음 상태죠. 그러면 물밸브 먼저 잠그나 증기밸브 먼저 잠그나 어차피 유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물 증기 밸브를 닫고 이 내용입니다. 혹은 증기 물 밸브를 닫고 같은 말이에요. 둘 다 그냥 잠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정리를 해뒀느냐? 외우기 좋으라고 물 밸브 증기 밸브를 먼저 잠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점검 순서가 물 밸브부터 점검하는 거니까. 자, 처음에 물 밸브 증기 밸브 다 잠궜죠. 그리고 배수 밸브 열면 다 빠지잖아요. 그 후에 점검 순서 어떻게 되죠? 물 밸브를 먼저 열어 확인한다라고 했죠. 그거를 기억하시라고 처음부터 물 밸브 증기 밸브 순으로 외워두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이거 뒤집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아니에요. 바뀌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외우기 좋기 위해서 물 밸브 증기 밸브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 순서도 물 밸브 증기 밸브 순이니까 다만 채울 때는 예열해야 되니까 증기 밸브 먼저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봅니다. 물 밸브 증기 밸브를 닫고 가를 연다 했습니다. 자, 물 밸브 증기 밸브 다 닫았어요. 그럼 뭐 열어야 돼요? 배수 밸브 열어야 되죠? 그럼 배수 밸브 뭡니까? C입니다. 그럼 여기 답이 C가 들어가는 거고. 자, 그 후에 제가 점검 순서 뭐부터 연다 했습니까? 물 증기순이라고 했죠? 앞에 거랑 똑같다 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나가 뭐가 돼야 돼요? 물 밸브를 열어서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물 밸브 B가 됩니다. B가 들어가죠. B를 열어 분출 상태로 확인하고 닫는다. 이거 물 밸브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증기 밸브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증기 밸브가 A가 되죠. A를 열어 분출 상태를 확인하고 닫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요. C가 배수 밸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검 다 했으니까 물 밸브, 증기 밸브 다 점검했으니까 이제 C를 잠그는 겁니다. C, 배수 밸브를 잠그고 A를 열어. 뭐예요? 증기 밸브 여는 거죠? 열어가지고 천천히 열어 유리관을 따뜻하게 예열하는 겁니다. 그 후에 B를 열어. 물 밸브, B를 열어 수면계의 수위가 정상으로 올라가는지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면계 점검 순서 외우실 내용이 아니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해하시면은 이런 걸 쉽게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가는 C, 나는 B, 다는 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질문을 읽고 온도 조절식 트랩의 작동 원리와 바이메탈식 트랩을 제외한 트랩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트랩은 증기 트랩인데 증기 트랩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기계식, 온도 조절식, 연력학적 트랩으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기계식 트랩은 풀버라 해서 플로트 버킷이 있었고 온도 조절식은 바벨이라고 해서 바이메탈 벨로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력학적 트랩은 OD라고 해서 오리피스 디스크 트랩이 있었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참 당혹스럽게도 바이메탈식 트랩은 예시로 줬고 이 바이메탈식 트랩을 제외하고서 3가지를 더 써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론 강의에서는 바벨만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종류를 좀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번 문제에서는 온도 조절식 트랩이라 했고요. 이 온도 조절식 트랩의 원리부터 써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번에 온도 조절식 트랩의 원리는 요거는 이론 강의 들으셨다면 쉽게 쓰실 겁니다. 요렇게 작성하시면 되죠. 자, 포화수와 포화증기, 포화증기의 뭡니까? 온도차를 이용한 트랩입니다. 이용한 트랩이다. 요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메탈식을 여기서 예시로 줬으니까 바이메탈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바이메탈이라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고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이게 수축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이 포화수와 포화증기니까 상대적인 비교죠. 포화증기가 포화수보다는 당연히 온도가 높을 거고 이 포화수가 포화증기보다는 당연히 온도가 낮을 겁니다. 얘는 증기고 얘는 물이니까.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트랩을 설치하는 가장 원론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 증기와 물이 섞여 다니면 증기압에 의해서 물이 배관을 때리거나 장치를 때리는 수격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트랩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포화수와 포화증기를 모으고 그 후에 배출될 때는 응축수 상태로만 배출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트랩의 역할이었죠. 자, 그러면 처음에 포화증기와 포화수, 그냥 증기와 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증기와 물이 섞여서 트랩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증기의 양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증기의 양이 많으면 온도가 높을 겁니다. 그럼 바이메탈이 이렇게 팽창해가지고 밸브가
막혀버립니다. 이 팽창하면서 밸브를 닫아버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아무 유체도 배출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가만히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증기의 열이 밖으로 빠질 테니까 방열되겠죠? 빠지면서 증기가 이 응축수 상태로 바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응축수의 양이 늘어나면, 즉 포화수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바이메탈이 수축하는 거예요. 수축하면서 밸브를 딱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응축수 상태로 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화수와 포화증기의 온도차를 이용해 바이메탈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포화수와 포화증기의 온도차를 이용한 트랩,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온도차를 이용하니까 명칭이 뭡니까? 온도 조절식 트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종류를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류를 적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바벨밖에 없었어요. 바이메탈 벨로우즈. 그래서 그마저도 바이메탈은 쓰지 말아요. 예시해 줬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를 한번 적어본다면 우선은 우리가 아는 거 벨로우즈식 트랩이 있었고, 벨로즈 또는 벨로우즈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이어프램도 이거 행경막이라 하는데, 요게 행경막처럼 부풀었다 수축했다 이렇게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웨이퍼식이 있고, 그리고 서모왁스식 트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에너지 할 때는 과거 문제들에는 바이메탈 벨로우즈를 주로 다루고 그 외의 종류들은 크게 다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에너지 자료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거의 서적 중에서 제가 찾아본 게 건축설비 관련된 이 서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트랩 종류가 이렇게 많이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벨로우즈식, 다이어프램식, 웨이퍼식, 서머 왁스식이 있고요. 그 외에 또 한 개가 뭐가 있습니까? 예시로 준 바이메탈식이 있습니다. 바이메탈식 트랩이 요 5개가 뭡니까? 온도 조절식 트랩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번 문제에서는 바이메탈식은 뭡니까? 예시해 줬으니까 이건 쓰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외에 3가지를 쓰셔야 했으니까 요 4개 중에 여러분들이 3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일러에서 화염의 유무를 검출하는 화염 검출기에 대한 설명이다. 각각의 설명에 해당되는 화염 검출기의 종류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화염 검출기의 종류도 있는데 화염 검출기의 원리부터 한번 따져보자 라는 거죠. 화염 검출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일러가 있으면 노통 보일러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연소실이 있다. 노통이라는 연소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버너가 설치되죠. 그리고 보일러 안에다가 물을 탁 담아가지고 여기에서 연소를 시키게 되면 물이 끓어서 증기가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증기를 방열기 쪽으로 보내서 난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일러가 정상 운전 상태라면 또 다르게는 뭐랍니까? 정상 운전 상태를 통상적으로 상용 상태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상용 상태라면 이 보일러의 버너는 어때요? 항시 연소 상태여야 됩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화염이 타면서 연소를 시켜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상 운전 상태라면. 반대로 불이 붙었다가 꺼졌다 이러면 연소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항시 정상 상태라면 이게 연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불이 다 꺼져버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불이 갑자기 꺼져버렸네? 그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이 딱 꺼진 상태를 우리는 실화라고 부릅니다. 불씨를 잃었다라고 해가지고 실화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럼 이 실화가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요 화염이 꺼졌다 해가지고 버너가 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 버너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연료 배관과 전자 밸브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연료가 안에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은 꺼졌더라도 얘는 운전이 되는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연료가 이 안쪽에 노내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이 노내로 진입하게 되면 이 연료가 어떻게 됩니까? 미연분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연소실이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밀폐된 용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밀폐된 용기, 밀폐된 장소에서 미연분이 둥둥 떠다녀요. 즉 가연성 가스가 둥둥 떠다니다가 운전자가 이 순찰 돌다가 딱 보니까 보일러 꺼졌네? 다시 켜줘야겠구만 하면서 전원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럼 여기 안에 트랜스가 있는데 전원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트랜스가 다다다닥 튀면서 불꽃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연분과 함께 어떻게 돼요?
빵 터져버리겠죠. 안쪽에 가연성가스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 이로 인해서 논의 폭발과 연속적으로 역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소시 날아가고 아니면 버너 박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이 꺼지면 그걸 감지해 줘야 되겠죠. 그 감지를 하는 것이 바로 화형 검출기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정상 연소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요. 우선은 이 화형 검출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인데 플레임 I,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플레임 I라는 것은 여기에 렌즈를 딱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걸 뭐라 부릅니까? 광전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광전관을 딱 설치해서 여긴 렌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염이 이렇게 발생되어서 정상적으로 연소하고 있다면 빛이 발생하죠. 이 빛이 어떻게? 이 광전관 렌즈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 눈으로 보듯이.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영어로 ey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플레임 eye, 눈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뭘 봅니까? 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빛광자 써서 광전관을 설치한다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플레임 I의 원리는 빛을 이용한 거고, 그리고 플레임 로드라는 게 있는데 플레임 로드라는 거는 이 길다란 막대기를 이렇게 삽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길다란 막대기를 넣음으로써, 막대기니까 뭐예요? 로드죠. 플레임 로드입니다. 그래서 넣게 되면은 정상 연소 상태라면 화염의 이온화 현상에 의해서 고온 측에는 양이온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 양이온이 어떻게 됩니까? 이 로드 쪽에 이렇게 들러붙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발생하는 거를 화염의 이온화 현상이라 하고, 이 이온화된 양이온이 들러붙는 거를 전기 전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화염의 이온화 현상 또는 전기 전도성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플레임 로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스택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바이메탈을 이용하게 되고요. 바이메탈을 이용하니까 연소가스의 온도차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차 이런 말 나오면은 바이메탈 이렇게 떠올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에 알맞은 종류를 정리를 좀 해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번 같은 경우에는 광전관을 통해 화염의 적외선을 검출한다. 광전관 렌즈를 딱 삽입해서 빛을 보는 거죠. 그럼 뭡니까? 플레임, 눈으로 본다. 빛을 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나번 같은 경우에는 화염의 이온화를 이용한 전기 전도성으로 검출을 한다. 그래서 화염의 이온화 현상, 고온 측에 이 양극이 발생하게 되고, 이 전기 전도성에 의해서 플레임 로드에 들러붙으니까, 들러붙으면 정상 연소, 이게 들러붙지 않으면 실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플레임 로드입니다. 플레임 로드. 화염의 이온화 현상과 전기 전도성 하면 로드. 그 다음에 다음번에 연도에 설치되어 연소가스의 온도에 의한 바이메탈을 이용한다. 그래서 온도차 바이메탈 하면은 스택 스위치. 스택 스위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마찬가지로. 자, 그러므로 4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가로 3m, 세로 3m, 두께 200mm인 평면 벽이 있다. 벽 양면의 온도차가 30도씨이고 벽의 열 전도율이 1.4W/m 도시일 때 30분간 이 벽을 통과하는 열량 킬로줄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이 한눈에 안 들어온다면 그림을 조금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도 몇 번 그리다 보면 이제 확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벽의 지금 두께가요. 두께가 L이라고 했을 때 200mm다 이 뜻입니다. 200mm가 되고, 그 다음에 벽에 뭘 줬습니까? 열 전도율 람다를 줬습니다. 이 람다가 1.4의 W/m 도시입니다. 이렇게 준 거고요. 여기 SI 단위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벽체 면적도 있을 겁니다. 벽체 면적은 뭐냐면은 요게 사실상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벽체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실제 요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럼 이 벽면에 가로 세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F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곱하기 3 제곱미터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벽면을 그리고 전도되었을 때 열량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전도되었을 때, 열이 전도되었을 때 이 온도차가 델타 T라고 했을 때 30도씨였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시간을 30분간 통과한 열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분은 일단 여기다 적어 놓도록 합시다. 30분이라고 했을 때 요걸 이용해서 단위로 환산해라 이 뜻인데요. 자, 그러면 우선은 통과 열량부터 계산을 합니다. 통과 열량을 뭐로 계산하느냐? 킬로줄로 계산하시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풀면 되는데
단위를 환산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한 번 더 꼬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식이 뭐냐? 자, 벽체가 있으니까 이 뭐 전도 열량이든 통과 열량이든 우선 공식은 하나 떠올라야 됩니다. 자, Q는 K F 델타 T라는 공식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공학 단위로 한번 풀어본다면 요 K 열통과율은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에 요 면적 미터 자승 그 다음에 온도 도시를 곱하니까 이거 온도차죠. 그래서 미터 자승 도시 사라지면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 이게 뭐예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1시간당 통과 열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킬로줄 단위로 즉 SI 단위로 바꾸게 되면 요즘에는 킬로줄 퍼 아워가 나와야 되니 요 열통과율이 뭐가 나옵니까? 킬로줄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 면적 미터 자승 온도차 도시 해서 미터 자승 사라지고 도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킬로줄 퍼 아워라는 1시간당 통과 열량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건을 딱 보니까 와트 퍼 미터 도시라고 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와트 하니까 이게 당황해 하시는데 SI 단위에서는 열 에너지를 킬로줄로도 쓰고 와트로도 씁니다.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와트랑 좀 친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반복을 하는데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1kW는 1kJ per sec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제가 환산해 드릴 텐데 여기서 만약에 킬로줄 퍼 아워를 요 아워 대신에 세크로 바꿔주면은 자 킬로줄 퍼 세크는 뭐가 됩니까?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킬로줄 퍼 세크로 바꾸게 되면 이게 단위가 시간하고 이 킬로줄 사라지면서 와트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킬로와트로 바뀌겠죠. 킬로와트로 이제 열 에너지의 단위를 킬로와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킬로줄 퍼 세크가 바뀌면은 킬로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가 되는 거죠. 열 통과율이. 시간이 사라져버리고 킬로와트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반복을 좀 해드릴 건데요. 그럼 이게 와트 단위로 환산을 한다면 열통과율의 단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와트 퍼 미터 자승의 도시가 돼야 되고요. F가 곱하기 미터 자승 똑같고 온도차 요거 도시 똑같이 들어가면 미터 자승 사라지고 도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단위가 뭐죠? 와트라는 열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이대로 풀고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와트 퍼 미터 도시로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열통과율 K는 미터 자승, 미터가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열 전도율의 단위는 미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공학 단위 문제 풀 때도 항상 알려드렸는데 K 대신에 람다가 나오게 되면 L분의 람다로 고쳤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람다의 단위가 와트 퍼 미터 도시잖아요. 그럼 요 L이 들어가는데 L을 미터로 놓게 되면 미터 곱하기 미터 하면 뭐가 돼요? 미터 자승이 됩니다. 즉 L분의 람다나 열통과율 K나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단위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을 바꿔버리는 거죠. 공식을 바꿔버리면 이 공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따로 외우셔도 됩니다. 람다 나오면은 L분의 람다라는 공식을 쓴다라고 따로 외우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외울 공식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L분의 람다로 놓고요. 그럼 단위가 이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F 곱하기 델타 T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나오죠? 와트라는 열량이 나와요. 그러면 와트를 우리는 원하는 단위 킬로줄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 뒤에 가서. 그래서 이대로 풀어요. 자, L의 값은 미터로 넣어야 되니까 밀이죠. 하나, 둘, 셋 하면은 0.2가 들어가게 되고요. 분의 람다의 값은 1.4. 그 다음 곱하기 F는 면적이니까 3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에 곱하기 델타 T는 여기 있죠. 30도씨. 하게 되면 이게 답이 여기 밑에다 쓰겠습니다. 답이 얼마가 나오냐? 1890이 나와요. 자, 이때 람다의 단위가 와트 퍼 미터 도시였기 때문에 이 단위는 와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라 했습니까?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가 나오고 거기 곱하기 요 F죠. 미터 자승 곱하기 온도죠. 도시하면 미터 자승 지워지고 도시 사라지니까 와트 나오는 거죠. 자, 이때 제가 구하고자 하는 단위는 문제에서 보면은 뭡니까? 열량 Q를 몇 킬로줄인가? 라고 물어본 겁니다. 즉, 이 와트로 두면 안 되고 킬로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일단 킬로와트로 바꿔요.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1.89kW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관계를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킬로와트를 우리가 킬로줄로만 바꾸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kW는 1kJs/S와 같죠? 그러면 요거 설명해야 되니까 요거 지웁시다. 자, 요렇게 놓고 우리 단위 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SI 단위랑 친숙해지시려면 1kW는 1kJs/S와 같죠? 여기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환산을 해보자. 1kJs/S라는 거는 제가 kJh/H로 바꿔보면 곱하기 세크 곱하고 hour 나누면 되죠. 그럼 세크 지워지니까. 자, 그래서 1시간은 뭡니까? 3600초잖아요. 1시간은 3600초입니다. 그러니까 1분에 3600 곱하는 거는 3600 곱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600 곱하면 kJh/H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1 곱하기 3600이니까 3600 kJh/H랑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kW는 뭐예요? 3600 kJh/H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중간에 있는 거 이건 몰라도 돼요.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앞으로 SI 단위 환산하려면 1kW는 3600 kJh/H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왜 알려드리느냐? 우리가 앞에서 뭐까지 구했어요? 1.89라는 킬로와트 단위까지 구한 겁니다. 열량을 구한 거죠. 그럼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자, 1.89 얘가 킬로와트잖아요. 그럼 여기에 곱하기 3600 하면 3600 하게 되면 이 킬로와트가 뭘로 바뀝니까? 이렇게 곱해주면은 kJh/H로 바뀐다 이 소리입니다. 그쵸? 그럼 이대로 끝내느냐? 아니죠. 문제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Q는 몇 킬로줄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요거 3600만 곱하면 단위가 kJh/H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작업을 거쳐야 하느냐? 요 kJh/H에서 hour를 지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지우느냐? 자, kJh/H에다가 곱하기 hour를 해버리면 이 hour가 지워지겠죠? 그럼 이 힌트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문제에서 30분간이라고 했죠. 30분간. 30도시는 여기 썼습니다. 조건을 똑같이 줘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이라 했으니까 이게 30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민을 hour로 바꿔요. 곱하기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민을 나누고 그 다음에 hour를 곱합니다. 그럼 1시간은 60분이죠? 그러면은 민이 이렇게 지워지고 hour로 바뀌어요. 그럼 60분의 1을 곱하는 거는 60분의 30한 것과 같죠? 30에 60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 0.5hour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힌트 드렸잖아요. 아, 이제 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곱하기 0.5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요 단위가 kJh/H였는데 곱하기 0.5hour를 한 거니까 이렇게 지워져 버려요. 그게 kJ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이 나오는 겁니다. 좀 제가 복잡하게 하는데 이 중에서 그래요. 요거를 단위 정리를 여러분들 한 번 정도 해두시면 이후에 단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에서는 크게 속을 일이 없습니다. 중요하니까 몇 번이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 단위가 kJ이 나오고요. 이대로 계산을 딱 해보게 되면은 3402 kJ이 나온다라는 거 정확하게 이제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서는 어떻게 정리해 뒀느냐? 요거를 1번 과정, 요거를 2번 과정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 뒀죠. 그래서 계산 과정에다가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계산 과정에는 요런 그 수식들 있잖아요. 기호들. 계산 기호들은 안 적으셔도 되고 그냥 이 동그라미 1번을 여기다가 붙여서 숫자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계산 과정이거든요. 숫자 나오는 부분하고 다까지 이렇게 표시되게끔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요거는 앞에서는 이 동그라미 1번은 열량을 킬로와트로 구한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 단위를 킬로줄 단위로 바꾸는 과정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서 요거까지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답란에는 어떻게 합니까? 답란에는 단위와 함께 요 답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원심식 송풍기의 종류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보니까 터보형, 다익형, 베인형, 레이디얼형, 프로펠러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원심식 송풍기 종류를 한번 골라서 써보면 자, 첫 번째 터보형이 있고요. 가장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익형이 있습니다. 다익형.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디얼형이 있어요. 레이디얼형. 자, 요렇게 세 가지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좀 많이들 헷갈려들 하시던 게 이 베인형이라는 명칭 때문에 베인형이 원심식으로 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베인형은요, 원심식이 아니고 충류식입니다. 안쪽에 베인을 설치한 충류식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터보, 다익, 레디얼형이 원심식 송풍기인데 하나씩 한번 다뤄본다면 이 터보형 같은 경우에는 원심식 송풍기의 특징이 그렇죠? 날개깃의 방향에 따라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보형 같은 경우에는 날개깃이 반대로 꺾인 후곡형이죠. 그래서 임펠러가 있다. 그럼 이쪽이 회전 방향이다 라고 하면은 날개가 뒤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다 라는 겁니다. 이 회전 방향에 반대로 꺾인 후곡형이고, 다익형은 이렇게 임펠러가 있으면 다 이기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뉩니다. 그리고 회전 방향이 이쪽이라면 회전 방향 쪽으로 이 날개깃을 꺾어 놓은 전곡형이죠. 이 꺾인 방향에 따라서 명칭을 나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레이디얼형이라고 돼 있는데 레이디얼형 보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 더, 플레이트형이 있습니다. 플레이트형. 이라고 해서 이 플레이트형은 뭐예요? 임펠러가 있으면 날개가 중앙에서 쭉쭉 판 형태로 뻗은 거를 우리는 플레이트형이라 하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회전 방향이 크게 관계가 없으면 쭉쭉 뻗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판 형태로 쭉쭉 뻗었다라는 거를 플레이트형이라 하고, 플레이트형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방사형이라 부르죠. 쭉쭉 뻗었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방사형을 영어로 레이디얼이라 그래요. 방사를 레이디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듣는 혹은 이제 익숙하지 않는 용어다 보니까 이번 문제에서 요거를 이제 미스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꼭 기억을 합니다. 방사라는 거를 영어로 바꾸게 되면 레이디얼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디얼형이 뭐예요? 아, 플레이트형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심식 송풍기 터보, 다익, 레이디얼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충류식 보는데, 자, 충류식은 해설에도 제가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충류역 첫 번째 프로펠러형 돼 있는데, 프로펠러형은 사실상 이렇게 프로펠러가 붙어 있는 형식을 프로펠러형이라 하죠. 그래서 언뜻 봐서 우리 그냥 선풍기 생각하셔도 되고 환풍기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을 딱 달아서 이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송풍 방향이 그 축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해가지고 충류형이라고 합니다. 그 실제 송풍, 공기의 방향은 축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프로펠러형이라고도 하고, 이 프로펠러형을 다른 말로 디스크형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종류를 구분해 놓긴 했는데 통상 이제 병용에서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튜브형이라고 돼 있는데, 튜브형 같은 경우는 관 형태로 이렇게 돼가지고 관 방향의 축 방향으로 송풍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헷갈리셨던 베인형입니다. 그래서 이 베인형에서 말하는 베인이라는 거는 뭐 회전할 때 쓰는 게 아니고요, 가이드 베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송풍은 축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축 방향으로 송풍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이드 베인을 딱 설치해가지고 축 방향으로 송풍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펌프 중에서도 볼류트 터빈 중에 터빈은 그 안내 날개 가이드벤을 설치해가지고 압력을 높이는 형식이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베인형은 안내 날개 가이드벤을 설치해서 축 방향으로 공기를 송풍하는 송풍기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6번 문제 답은 터보형, 다익형, 레이디얼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자동 제어의 종류들이다. 다음 각 제어의 제어량을 무엇이라 하는지 한 가지씩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단 조작량으로 답을 쓰면 틀린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좀 해보면 아마 이론 강의 열심히 들으셨다면 쉽게 맞추실 겁니다. 자, 각각의 기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S, T, C 그리고 F, W, C 그리고 ACC라는 게 있는데, 얘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AB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고 하면은 이론 강의 안 들으신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오토 보일러 컨트롤이라고 해서 자동 보일러 제어죠. 여기 이제 자동 보일러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STC는 거의 이제 교재도 나오니까 스팀 템퍼러처 컨트롤. 그 다음에 FWC는 피드 워터 컨트롤. 그 다음에 ACC는 오토 컨버지션 컨트롤이죠. 그러면 이거 STC니까 스팀 템퍼러처 컨트롤. 증기 온도 제어죠. 스팀 템퍼러처. 그 다음 피드 워터. 급수 제어입니다. 급수 제어 또는 자동 급수 제어.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오토 컨버지션 컨트롤이니까 자동 연소 제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은 자, 위에 타이틀은 이제 아니까 지워버리고, 자, 이거 지워버리고, 얘들은 또 나뉘는 게 제어량과 조작량으로 나뉩니다. 조작량. 자, 그렇다면 뭐 어떤 걸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걸 조작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STC, 스팀 템퍼러처 컨트롤이니까 증기 온도를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어량은 증기 온도가 됩니다. 그럼 이 증기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선 어떤 걸 조작을 하느냐? 조작량은 전열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전열량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전열량을 제어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열 면적을 우리가 컨트롤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전열 면적이라는 거는 보일러가 설치될 때 이미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노통 보일러를 설치를 해요. 그럼 노통 보일러에 노통이 곧 연소실이잖아요. 이게 연소실. 근데 이 연소실의 면적은 이미 결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만약에 여기에 연도와 연도를 이렇게 빼고 굴뚝을 빼는 겁니다. 여기에 연관까지 이렇게 설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노통 연관 보일러입니다. 이 경우에 여기 사이에 밸브라던가 뭐 댐퍼 혹은 차단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평소에는 이거 밸브를 잠궈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노통만큼의 면적만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피크 부하 시에 부하가 크다 생각되면은 요 차단 장치를 열어가지고 노통도 쓰고 연관도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쓸 때는 전열 면적이 늘어나는 거고, 만약 이걸 잠그고 쓰면 전열 면적이 작아지는 겁니다. 이 말은 전열량이 변하니까 증기 온도가 바뀌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증기 온도를 제어할 때는 전열량을 조작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피드 워터 컨트롤, 요거는 이제 급수 제어가 되는데, 급수 제어는 당연히 뭘 제어하겠습니까? 이 상식선이죠. 급수 제어는 당연히 보일러 수위를 제어해야 됩니다. 그럼 수위를 제어하려면 뭘 조작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급수량을 조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게 ACC, 오토 컨버지션 컨트롤은 자동 연소 제어에 속하는데, 이 자동 연소 제어는 두 가지를 또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증기 압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의 압력이 됩니다. 자, 이 경우 증기 압력의 조작량은 두 가지예요. 연료량과 공기량을 조작을 해야 되고, 논의 압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연소 가스량을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증기 압력 같은 경우에는 연료량, 공기량을 조작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자, 다음에 그 오토 컨버지션 컨트롤, 자동 연소 제어에서 제어량이 증기 압력일 때 조작량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문제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이 문제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걸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자면, 우선 증기 압력입니다. 증기 압력이란 거는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 노통 보일러 하겠습니다. 노통 보일러다. 그럼 버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는 연소실이고, 사실상 증기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여기에다 보일러수를 딱 채워두고요, 증기를 발생시키면 위쪽에 증기가 발생하죠. 이때 이 상부에 있는 이 증기의 압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제어량이란 거는. 그러면 이 증기 압력을 증가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료량과 공기량을 조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량과 공기량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연소실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연소실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많이 끓으니까 증기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의 압력을 컨트롤하려면, 논의 압력을 제어하려면 연소가스량을 조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의 압력은 어디입니까? 연소실 이 노통이잖아요. 노통. 이 노 내부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려면 단순히 안에 들어있는 가스의 양이 늘어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연소가스량을 증가시키면 자연스럽게 논의 압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제어량을 써라 라고 했으니까 제어량이라는 거는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씩 봅시다. 가 같은 경우는 ACC 자동 연소 제어니까 요게 가가 되겠죠. 자, 가의 경우에는 증기압력 또는 논해압력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씩 써라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급수 제어 피드 워터 컨트롤 요게 나가 되겠네요. 자, 나번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수위로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다 스팀 템퍼러처 컨트롤 증기 온도 제어 같은 경우에는 증기 온도 요게 제어량이니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7번 문제는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10도씨의 물이 길이 25m의 동간 내에서 물의 온도가 90도씨로 상승한 경우 동간의 팽창 길이 미리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단 동간의 선 팽창 개수는 0.000018 ml/ml 도시이고 동간의 온도는 동간 내 물의 온도와 같은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필기 문제 풀다 보면 간혹 계산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조건을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우선 길이가 동간의 길이가 지금 25m고요. 그 다음에 물의 온도차 줬네요. 델타 T가 90 빼기 10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팽창 개수 요거를 알파로 쓰기도 하고 편의상 저는 A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해설에 맞춰서 알파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0.123넷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위로는 ml/ml 도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 결국은 뭐를 구해라 라는 거냐면 동간에 이제 열을 가했을 때 동간이 이렇게 팽창할 거 아닙니까? 열 팽창이 일어나요. 그 팽창된 길이를 구해라 이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공식을 알려드리면 요거는 하나 외워두셔야 돼요. 신축량이랍니다. 늘어난 길이. 그래서 델타 L이라는 것은 L 곱하기 알파에 곱하기 델타 T입니다. 이 공식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요 델타 L을 단위를 미리로 구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 L이 단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미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지금 조건은 25m라 줬지만 우리는 미리로 바꿔야 되니까 1000을 곱해서 25,000 1000을 곱합니다. 요렇게 들어가 줍니다. 그럼 이게 미리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곱하기 열팽창 개수 0.000018 이거 0 하나 빠뜨리고 계산기 잘못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단위가 ml/ml의 도시가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동간 길이 1ml당 1도시 증가시킬 때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몇 미리 늘어났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단위가 앞뒤로 이게 똑같기 때문에 ml/ml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m/m 도시 또는 cm/cm 도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열팽창 개수라는 거는. 그래서 이거 어차피 앞뒤로 단위가 같기 때문에 이걸 지우고 단위를 그냥 per 도시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필기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당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요 공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곱하기 온도차는 90 빼기 10이 되니까 요게 단위가 도시죠. 그러니 이렇게 도시 사라질 거고 미리가 이렇게 서로 사라지니까 남는 게 뭐예요? 미리 단위가 남는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미리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36mm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 작성할 때 계산 과정에다가 요 계산 과정 작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란에다가 36mm 단위까지 정확하게 한 번 더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공식을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 부분만 계산 과정으로 적으시면 답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쌤, 저는 근데 모르고 적었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요 계산 과정이 맞으면 맞다라고 해줍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연도 내의 연소가스 온도, 연도 단면적, 연도의 높이와 통풍작용의 관계를 각각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통풍력이죠. 자연 통풍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 통풍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인데 자연 통풍력이기 때문에 이 통풍력을 크게 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강제 통풍력이면 송풍기 설치해서 그냥 강제로 돌려버리면 되죠. 모터 세게 돌리면 이 통풍력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연 통풍력이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면 우리가 보일러가 탁 있다라고 했을 때 노통 보일러입니다. 여기에 연도와 연돌 굴뚝을 딱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버너를 이용해서 연소를 쫙 시킵니다. 그럼 이 자연 통풍이란 건 뭡니까? 여기서 연소를 시키면 이 연소가스의 온도는 높을 것이고 이 굴뚝 위에 공기의 온도는 낮을 것이다. 그러면 이 위에 공기의 온도가 낮으니 밀도는 어떻게 돼요? 밀도는 온도의 역수니까 커질 겁니다. 무거울 거고요. 자, 밑에 연소가스는 온도가 높으니 밀도는 작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 밀도 차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연소가스가 빠져나간다. 배기가스가 되어 빠져나간다. 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 통풍력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해설에도 제가 남겨뒀는데요. 첫 번째, 연돌의 높이를 높여주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연돌의 높이를 이렇게 높여주게 되면 자, 아래층에 있는 공기보다 위층에 있는 공기가 당연히 온도가 더 낮을 겁니다. 그럼 밀도가 더 무거워질 겁니다. 그럼 밀도차가 더 커지게 되니 통풍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배기가스 온도를 높이면 됩니다. 요 배기가스 온도를 더 높여버리면 밀도가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밀도차에 의해서 통풍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도의 길이를 짧게 하고 굴곡부를 줄인다. 자,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나온 거는 이 연돌이죠. 연돌입니다. 연돌. 굴뚝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이 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도. 그래서 연돌은 말 그대로 굴뚝인 거고, 연도라는 거는 이 굴뚝까지 이르는 그 길,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길을 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그러면 이 연도의 길이는 가능한 한 짧게 하고요. 이 굴곡부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찰장이 적게 발생하고 쉽게 이 연소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 연도의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를 줄여야 됩니다. 짧게 하고 이 꺾이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연돌의 상부 단면적을 크게 한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단면적을 크게 할수록 한 번에 빠져나가는 그 연소가스, 배기가스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면 답을 한번 적어보면 자, 가, 나, 다가 있을 때 증가냐 감소냐 따지는 거죠. 그래서 가번 같은 경우는 연소가스 온도가 높을수록 통풍력은 어떻게 됩니까? 연소가스 온도 높아지면 밀도차가 커지니까 증가한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나번에 연돌의 단면적이 클수록 통풍력은 앞에서 봤죠? 이 단면적이 크면은 한 번에 빠져나가는 유량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증가한다. 그 다음에 연돌의 높이가 높을수록, 이 높이가 높을수록 위쪽에 있는 공기 온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커지니까 밀도차가 커지죠. 그러니까 통풍력은 증가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호칭지름 20의 일반 배관용 탄소 강관과 90도 엘보 두 개를 그림과 같이 나사이음할 때 실제 강관의 절단 길이는 몇 미리인지 계산하시오. 단 엘보 입구에서 엘보 중심까지 길이가 32mm이고 엘보의 나사 물린 길이는 13mm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한번 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필터평만 보는 게 아니고 작업평도 보시잖아요. 작업평 보실 때 이 뺄 길이 계산 과정 무조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지금 단 엘보 입구에서 엘보 중심까지 길이가 32mm이고 엘보의 나사 물린 길이는 13mm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여기 이제 실제로는 강관에다가 나사이음을 하는 거니까 요 안쪽에 테이퍼 나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테이퍼 나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나사가 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테이퍼 나사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 나사 뭐예요? 이렇게 갈수록 좁아지는 건데 왜 이렇게 좁게 만드냐? 처음에는 쉽게 조여지다가 뒤쪽으로 갈수록 압력에 견디는 힘을 높이려고 뒤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테이퍼 나사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좀 표시를 해본다면 지금 부속의 중심 길이가 요 끝에서 여기 중심까지의 요 길이가 32mm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사 물린 길이 엘보 나사 물린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끝에서부터입니다. 기준이 요 끝에서부터 요 나사 물린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게 13mm다 라는 겁니다. 그럼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뺄 길이가 19mm겠구나. 왜? 요 32 빼기 13 하니까 32 빼기 13 하니까 요게 19mm가 나와요. 뺄 길이가. 요렇게 바로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실제 절단 길이거든요. 그럼 강관의 실제 절단 길이란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작업했을 때 실제로 강관을 절단하는 길이 요거를 스몰 l로 제가 한번 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l을 구하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200mm로 맞추고 싶어요. 그럼 200mm로 강관을 잘랐다 치면 이 강관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쪽은 테이퍼 나사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테이퍼 나사 나오고 이렇게 테이퍼 나사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사선을 딱 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엘보를 이런 식으로 삽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엘보를 이런 식으로 삽입을 시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자르는 길이를 200mm로 잘라버리면 삽입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엘보의 길이만큼 중심선의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배관의 그 치수선은 기본적으로 그 파이프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엘보의 중심과 중심까지의 거리, 위쪽에서 봤을 때 엘보의 중심과 중심까지의 거리를 200mm로 맞추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다 강관을 끼우게 되면 그게 곧 강관의 센터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센터와 센터를 200mm로 맞추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200mm로 맞추려고 200mm로 잘라버리면 부속 길이만큼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절단 길이는 결국 무엇이냐 하면은 필요 없는 공간의 길이거든요. 즉, 이 엘보와 강관을 삽입했을 때 필요 없는 공간 길이만큼을 빼주는 겁니다. 그 공간의 길이가 요만큼이 되는 거죠. 양단에 요만큼씩 빼주게 되면은 이 최종 절단 길이가 나오고 절단 길이대로 우리가 커팅을 했을 때 양단에 나사 엘보를 넣으면 그 길이가 센터까지 길이가 정확하게 우리가 200mm를 맞출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뺄 길이가 곧 뭡니까? 이거다라는 거예요. 19mm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신다면 사실상 이렇게 풀어도 되죠. 200mm 전체 길이에서 이쪽에 뺄 길이 19mm, 자 빼기 19mm, 그리고 이쪽에 뺄 길이 19mm 하면은 답이 162mm. 요거 답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요게 전체 길이 요거 두 개가 뺄 길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묶어서 더해주게끔 표시를 많이 하죠. 이거는 작업형 영상 보시면 이렇게 표시한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건 필답형이니까 필답형에서는 요걸 푸는 공식이 또 있어요. 그 공식을 간혹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하나 외워놓는 게 좋아요. 자, 뭐냐 하면은 우선은 제가 요 절단 길이를 스몰 l로 뒀습니다. 절단 길이를 스몰 l로 뒀고 요 전체 길이를 대문자 l로 한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요 중심 길이를 대문자 A, 나사 물린 길이를 스몰 a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할 건데 우선은 이 실제 절단 길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스몰 l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실제 절단 길이 스몰 l은 자, 전체 길이 l이 나오겠죠. 요거 전체 길이 l이라고 했을 때 전체 길이 l에서 빼기, 뺄 길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뺄 길이는 뭡니까? 얘 빼기 얘가 뺄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A 빼기 스몰 a 하면 19 나오니까 뺄 길이식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다가 뺄 길이 A 빼기 스몰 a를 해주는데 나사가 양쪽에 들어가니까 두 번 빼줘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답형에서 나오는 실제 절단 길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식 하나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대로 한번 풀어본다면 자, 스몰 l이란 거는 전체 길이 200mm에다가 빼기 2 곱하기 대문자 a가 32. 자, 여기 있죠? 대문자 a. 그 다음 빼기 스몰 a 요게 됩니다. 13mm. 자, 요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요거는 162mm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답형 문제 푸는 거라면 가급적 요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가급적 논쟁의 소지가 없는 요 공식화 해가지고 푸는 걸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고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질문 엄청 올라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사실 채점관도 맞다라고 해줄 겁니다. 근데 제가 채점관이 아니니까 명확하게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쓰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답형에서는 이렇게 가급적 작성을 해달라 라는 거고 요 공식 하나 좀 외워주세요. 외워주시고 작업형 가서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작업형 가서 일일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죠? 뺄 길이를 그냥 외워서 그걸 쓰는 거죠. 요거는 제 실습 작업 영상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필답형은 이렇게 하자. 그래서 계산 과정에 이렇게 적어주시고 답란에다가 답과 함께 단위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압력계에 관련된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압력계 사진을 줬는데요. 하나씩 봅시다. 가번에 보니까 압력계의 종류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압력계 뭡니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압력계였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 1번의 답은 부르동관식입니다. 부르동관식 압력계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압력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참고적으로 이 부르동관식 압력계 내부 구조를 한번 보자면 압력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쪽 밑에서 압력이 쫙 받치는 겁니다. 그럼 요 안쪽에 부르동관이라는 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여기 보면 마치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톱니가 있어요. 그럼 여기 가운데쯤에 이렇게 해가지고 원형 톱니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요 이제 원형 톱니에 이 지침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실제로. 자, 그럼 밑에서 이제 압력이 쫙 위쪽으로 받치게 되면은 요 부르동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압력이 받은 만큼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나게 되면 요 톱니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밑에 톱니가 이렇게 움직이면 요 동그란 톱니는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침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때 요 안쪽에 있는 요 재질이 부르동이라고 부르는 건데 간혹 보면은 부르동관식 또는 부르동관식 해가지고 뭐가 맞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이거 영어 발음이죠. 그래서 이 영어로 쓰게 되면 보자. B-O-U-R-D-O-N 해가지고 이게 부르돈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간혹 보면 이게 부르동관이라고 해서 이게 동관인 줄 아시는 분이 계세요. 동관 아닙니다. 그냥 부르돈이라는 개발자입니다. 개발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고안해내신 분 이름을 따가지고 부르동관 또는 부르동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요 압력계 이름은 부르동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르동관 또는 부르돈관 맞는 말입니다. 영어 발음일 뿐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봅시다. 나번에 보니까 문자판 지름은 몇 미리로 하는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자판 지름 한 뭐예요? 여기다 작게 씁시다. 이렇게 압력계가 있으면 요 사실상 이 압력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kPa, 2kPa, 3kPa 아니면 1kg/제곱cm 제곱센치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요즘엔 또 메가파스칼 요렇게도 많이 쓰죠. 4, 5, 6, 7, 8 해가지고 문자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게 지침이 이렇게 있는 건데 요 문자판의 크기 그러니까 요 직경입니다. 요 직경이 자, 그래서 이 문자판의 직경 또는 문자판의 지름이라 보시면 되겠죠. 이 지름은 얼마 이상? 100mm 이상으로 한다라고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답번에 보니까 압력계 최고 눈금은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이상의 몇 배 이하로 하는가라고 했을 때 자, 여기 3번 해가지고 몇 배 이상입니까? 1.5배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3배 이하로 하면 되는 겁니다. 즉 1.5에서 3배 사이로 요 이제 최대 눈금을 표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최대 눈금 표시를 제가 3배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10kg/제곱센치였다. 너무 큰가? 한 5로 합시다. 5kg/제곱센치였다 라고 하면은 요 맨 마지막 눈금 있죠. 요 맨 마지막 눈금은 최대로 했을 때 3배니까 요 3, 5, 15, 15kg/제곱센치까지 표시하게끔 만들어라. 요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최소로 하면 1.5배죠. 1.5배 해가지고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11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형 방열기에서 나타내는 기호가 무슨 뜻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열기 도시기호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에 동그라미 1번부터 2, 3, 4, 5번까지 요 각각의 기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상세하게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선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있으면 뭐예요? 쪽수잖아요. 쪽수. 그래서 이 쪽수가 18쪽이다. 요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끊읍시다.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요거는 형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형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뭐 형식이라고 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별이 그 아라비아 숫자로 5라고 썼으면 이거는 뭐예요? 5 세주형이죠. 세주형. 그래서 나온 김에 조금 복습을 하자면 이 형별이 있는데 우리가 로마 문자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문자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로마 문자로 썼을 때 요 2라고 쓴 거는 이거는 이주형이라 부르고, 그 다음 로마 문자 3으로 쓰는 거는 3주형이라 부르고, 그 다음 아라비아 숫자로 넘으면 이게 세주형으로 바뀌죠. 그래서 3은 3세주고 세주형,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에는 5세주형 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간혹 이제 표시할 때 그냥 숫자로 3, 5로 쓰는 경우도 있고, 세주 같은 경우에 3시, 5시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있기는 한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만 계시고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형별 5세주형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방열기 높이죠. 그래서 방열기 높이가 봅시다. 650mm. 650mm가 되더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럼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유입 간격, 요거는 유출 간격이죠. 그래서 유입, 유출 간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 쓰실 때 유입 간격이 25A이고 곱하기 유출 간격이 20A입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간격 말고 유입 관지름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유입 관지름, 유출 관지름 이렇게 쓰셔도 뭐 무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요게요, 이러한 방열기가 총 3대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열기 개수로 보셔도 되고 방열기 조수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방열기 조수로 봤어요. 그래서 방열기 조수가 3조가 존재하더라 이 뜻입니다. 즉 방열기가 3개가 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방열기 조수로 쓰시고 3조라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방열기 개수라 해가지고 3개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많이 여쭤보셨던 게 요런 거 있죠. 이 동그라미 5번을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동그라미 5번이라는 거는 이 방열기 전체 섹션 수, 즉 전체 쪽수라고 해서 방열기 한 대당 18쪽이잖아요. 그럼 이 18쪽짜리가 3개가 있는 거니까 18쪽 곱하기 3대 해가지고 이게 얼마 나오더라? 54쪽 해가지고 이 동그라미 5번은 전체 쪽수로 해가지고 적으신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답으로 인정될지 어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각각의 숫자에다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기호를 넣었잖아요. 이때 동그라미 5번이라는 거는 요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써라는 거니까 저의 경우에는 방열기 조수 또는 방열기 개수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왜 또 이 말이 나왔느냐 하면, 과거에 그 에너지 관리 기능사 필답형에서, 정말 과거죠. 요즘에는 이제 그 적산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적산으로 바뀌기 전에 과거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 필답형에서 요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 문제처럼 기호가 무슨 뜻을 나타내는가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뭐 동그라미 5번 주고 나서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방열기 전체 쪽수 해가지고 그걸 써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지문상으로 무조건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맞고요. 이번 문제처럼 이 부분의 기호가 무엇을 표시하는지 쓰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답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굳이 왜 방열기 조수로 나타냈느냐, 방열기 개수로 하면은 이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의 에너지 관리 기능사 필답형 같은 경우는 필답형 문제가요 공개되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제 과거에 그 있었던 그 문제들인데, 과거에는 필답형 문제를 공개해 줬어요. 그러면 그때의 문제를 제가 조금 이제 취합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방열기 한 조당 쪽수는 뭐 이런 문제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방열기 조수로 나타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보해주신 우리 회원분들께 모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